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세무일과 세정팀장 전미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명회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를 위해 참석하신 이재호 연수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재호입니다. 성기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크게 꼭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모시기 전에 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관심 많은 분야가 양도 그리고 증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양도하고 증여라면 그래도 조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닌가 싶어서 우리 구 세 재정에 많은 보탬을 주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세금 인간의 직업 중에 가장 오래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뭐요? 맞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세일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왜냐하면 국가의 틀을 만들려면 재원이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과연 저는 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해서 이렇게 머리를 깊게 숙여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내주시는 세금이 과연 쓰이는 것이 과연 잘 쓰고 있는가? 저 역시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세금을 쓰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잘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도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세금을 내는 법을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그런데요.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나라 국간도 약 50조가 지금 줄어들 거로 이제 세입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35조 층에 저 난리치는 거 보십시오. 인천시 재정이 약 2조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시 재정 중에 상당 부분이 뭐 취등록세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우리 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150억 정도의 지금 줄어든 세입을 지금 예산을 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뭐 이제 구는 이제 저는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재산세가 이제 구 재정은 거의 재산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주는 재산세가 약 한 120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억 정도는 기타 세외 수입으로 해서 무슨 이제 취등록세를 우리가 얼마를 걷어서 시에 주면 그에 몇 프로를 주는 그런 게 한 30억 정도, 150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도 이제 작은 그런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세금을 정말 아끼고 또 아끼겠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역시 물론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과연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 대한 다짐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 세금 내는 법을 잘 또 강의해 주시는 우리 이세웅 우리 동네 마을 세무사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그냥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고 이 세금이 잘 쓰여지는 것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저는 첨언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가의 근간을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기했습니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에는 그동안 잦은 세법 개정으로 어렵고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세금 절세 방안 등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 후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하실 이세웅 세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웅 세무사님께서는 현재 이세웅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 재직 중이시며 연수구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과 2018년부터는 연수구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이세웅 세무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웅입니다. 오늘 제가 구청에서 하는 강의는 처음이어서 사실 많이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선 거는 마을 세무사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보다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대체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그리고 증여할 때 어떻게 증여하는 게 합법적인 틀 내에서 어떻게 증여하는 게 절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일단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양도소득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실제로 비과세 신고를 하고, 그리고 세무서로부터 이제 과세예고 통지까지 받아서 소명을 한 사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 날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상속 재산이 그때 당시에 1억 이하의 주택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5억 이하의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인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두 분이셨는데,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따로 상속세 신고도 안 하고 이에 관련된 상속 등기 또한 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 정도 계속 흘러서 21년 3월 1일에 아버지와 동일 세대로 살고 있는 아들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비과세 신고를 했고, 당연히 저는 아들에게 동일 세대원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동일 세대원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물어봤지만 당연히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주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들도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고 이제 비과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아버지에게,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에게 주택이 있으니 우리는 비과세 신고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21년도가 조정대상 지역이었잖아요. 연수구에 있는 물건인데, 그래서 세금이 무려 양도 차익이 2억인데 세금이 가산세까지 한 9천만 원 정도 이제 과세예고 통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세무서에서 왜 납세자에게 추징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빠져나갔는지 답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은 제가 양도세 끝날 즈음 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걸로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서 판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사서 팔든 토지를 사서 팔든 주택을 사서 팔든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있는 한.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정책적인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5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7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지방세 포함 6,1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이 세금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췄다면 면제를 해주는 거니 당연히
엄청나게 큰 혜택이고 당연히 세무서에서도 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저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를 당연히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건데 사실 표현은 되게 1세대 1주택 2년 보유라는 요건이 쉽잖아요. 근데 아까 그 사례와 같이 비과세라고 판단을 했는데 추징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세대가 뭔지 1주택이 뭔지 그리고 2년 보유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양도소득세가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뭐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사실 비과세가 된다는 가정 하엔 뭐 가산세도 당연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추징당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과세로 판단을 했더라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양도차익 2억인 경우에 그 지방세 포함해서 양도세가 한 6,1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우리가 비과세가 됐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이제 신고를 저희가 만약 하기만 해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될 건데 비과세로 잘못 신고하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인 반면 만약 신고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이제 20%나 부과가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양도차익이 2억일 때 세금이 6,100인데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양도세 6,100만 원 안 낸 거는 당연히 추징당하는 거고 신고를 했다면 추후에 가산세가 610만 원인 반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1,200만 원으로 600만 원이나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당연히 잘 하셔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비과세라고 판단을 했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세무서한테 굳이 맡길 것도 없이 세무서 가면 신고서 작성하는 건 우리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물론 판단하는 거는 직접 하시는 건데 신고서 작성은 도와주시니까 신고는 무조건 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말 그대로 그 비과세 받으려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걸 말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연수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 지정이 된 날짜가 20년 6월 19일부터 22년 11월 13일 날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리고 추후에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만 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주택을 취득하는 게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걸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까지 보통 우리 뭐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걸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전을 거주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금 지급 등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 당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주택이 없는 세대였다면 그냥 거주 요건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전에 매매 계약 체결했고 그때 당시 계약하는 시점에 주택이 없었다면 우리 보유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계약 당시에 주택이 있었다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즉 6월 19일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우리 2년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809에 마리나베이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딱 이 사례랑 맞는 게 우리
우리 그 분양권이 그 전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이랑 잔금일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주택을 취득하는 걸로 보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계약 일자가 아니라 잔금일과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걸로 봅니다. 이 내용 감안해서 들어보시면 송도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에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18년도인가 19년도에 분양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조정 대상 지역 6월 19일 날 지정이 됐는데 연수구가 20년도 7월 20일 날 사용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조정 대상 지역 전에 분양권 계약을 했지만 마리나베이에 계시는 분들은, 마리나베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양권 계약 당시에 주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2년 거주 요건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분양권 계약 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시면 되는 거고, 주택이 있었다라고 하면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리고, 그리고 그 조정 대상 기한 내에 취득한 게 아직은 이제 비과세 그 양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막 많지는 않은데, 이제 25년, 26년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묶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양도하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고 해서 2년 거주 없이 팔아도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25년, 26년 즈음 해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취득 시기가 아까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시기면 무조건적으로 거주해야 비과세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1세대란 앞에 보시듯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만약 우리 작은아버지 혹은 외삼촌이랑 생계를 같이 한다면 당연히 그 작은아버지와 외삼촌과 외삼촌의 주택수를 포함해서 주택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당연히 1세대 2주택으로 판단을 해야지, 각각 주택수를 판단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추징당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배우자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배우자는 우리 1세대 개념에서 보듯이 그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이제 그 동일한 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그러면은 등본이랑 실질로 세대 분리를 하면 별도 세대로 봐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세요. 예를 들어 남편이 연수구에 주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만약에 직장 생활 때문에 부산에 있는데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실질로 그럼 별도 세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배우자는 등본상 또는 실질로 세대 분리를 해서 별도 세대로 있더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봐서 주택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해서 비과세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쭤보시는 게, 이혼을 한 배우자는 그럼 별도 세대로 볼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이혼을 하면은 별도 세대로 보겠죠. 이제는 남인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나는 양도세를 죽어도 내기 싫다. 그래서 나는 그냥 법률상 이혼을 하고 실질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안 걸리면 되는 건데, 이게 세법은 실질과세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이 어떻든 간에 실질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혼을 했는데 법률상 이혼을 했는데 실제로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같은 세대로 봐서 주택수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안 걸린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 요새는 사실 우리 아파트 우리 출입 관리 기록도 있고 또 CCTV도 있고, 또 요새는 우리 핸드폰 주파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어디에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이제 세대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1세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1세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1세대의 개념에 배우자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1세대, 즉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결혼을 한 자여야지 독립된 세대가 되는 거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는 그냥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로 본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소득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실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상태에서 뭔가 이 1번, 2번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지, 동일 세대에 있으면서 30세 이상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 해서 동일 세대에 있다고 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주택을 2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를 증여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아들은 1번 또는 2번 요건은 충족을 했고요. 당연히 아들이 실질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당연히 1세대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봐서 1세대 내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실질은 동일 세대이나 그냥 형식만 세대 분리를 했다면 당연히 추징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무서에서 실질을 알고 조사가 들어왔을 땐 정말 그냥 양도세 추징 당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간혹 가다가 여쭤보시는 게, 우리가 이제 20대 자녀인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빨리 해서 소득 요건은 된다.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친척 집에다가 주민등록 등본만 전입시켜 놓으면 각각 별도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형식이 아무리 뭐 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들이랑 같이 살면 같은 세대로 봐서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해서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시간대에 주파수 봐가지고 이제 세대 여부 확인하니까 이제는 빠져나가시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세대 분리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세법에는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비과세를 받으려는 주택을 양도하기 바로 전날에 세대 분리를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합가를 하면 사실 실질로 세대 분리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보통 우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죠. 양도 전 1년 그리고 양도 후 1년에서 최소 2년은 그 세대 분리를 실질로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절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최소로 양도일 전 6개월, 양도일 후 6개월 해서 총 1년 정도는 세대 분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 비과세 여부를 받으시든 그렇게 결정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세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게 1주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1주택이 아니어서 추징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건축법상 정의와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건축법상 소득세 정의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소득세법은 허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이게 주택이더라도 혹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그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으로 업무용 시설인 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는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오피스텔 한 채가 있는데 그걸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세대는 2주택으로 판단을 해야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추후에 이제 비과세 받은 거 추징당할 수 있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제가 만약에 주택이 2채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질로. 그리고 하나는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내가 사업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가 있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있는 거죠.
그럼 건축법상 주택은 2개지만 소득세법에서는 1주택으로 봐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세무서에서는 형식적으로 볼 때 2주택이니까 조사가 들어오겠죠. 당연히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과 사업하는 주택, 즉 사업하는 데선 거주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빙만 하면 전혀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 여부나 이제 허가가 안 되더라도 우리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봐요. 따라서 우리 지방에 만약에 우리 그 실제로 허가는 받지 않고 건축물 대상상 주택으로 나와 있지도 않지만 실제로 만약 우리가 그냥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로 봐가지고 주택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허가 주택은 사실 표면상으로는 토지잖아요, 그죠? 무허가 주택은 아직 그 건물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았고 등기도 안 쳤으니까 토지인데, 그럼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우리 추가세율 10%가 더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토지를 1억에 사서 2억에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세금이 2,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 10%가 붙어서 한 2,500만 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토지로 팔면. 근데 그 토지에 우리가 무허가 주택이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그 토지 비과세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실질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형식적인 요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폐가 우리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폐가는 사실 정말로 사실 판단 사항이에요. 이게 납세자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 그냥 주택에 곰팡이가 도배 우리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도배 벽지에 곰팡이 쓸고 찢어지고 뭐 유리창 깨지고 방문 깨지고 싱크대 부서지고 이런 거는 그 폐가로 보지 않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서지고 정말로 주거용으로 쓸 수 없을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돼야지 그냥 진짜 막 그 마당에 잡초 무성하고 거미줄 쳐져 있고 그런 건 폐가가 아니라는 거 또 판단하실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취득 시에는 무조건 비주거용으로 판단을 해요. 주택수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아까 우리 알아본 대로 용도상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추징을 많이 당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제 주택세에 들어간다까지는 잘 아시는데 이게 좀 간혹 가다가 뭐 어디서 들으셔서 막 그렇게 계약서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한테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월세 세공제를 받지 않는 등의 조건을 걸면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뭐 모든 중개사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몇몇 중개사 분들께서 그렇게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특약에다가 전입신고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거지 걸렸을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오피스텔 한 채가 있으신 분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 차익은 3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파트 하나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한 건데 실제로 우리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에다가 전입신고 불가라는 내용을 넣어서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안 걸리면 좋은 건데 걸렸을 때는 양도세가 3억, 양도 차익이 3억이면 세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1억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2,6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3년 뒤에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그리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 했잖아요. 그럼 그 1년에 한 10% 정도의 가산세가 붙거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그럼 3년 뒤에 걸렸다는 가정하에 30%에서 총 양도 차익 3억인데 가산세까지 1억 7천만 원 정도 이제 추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특약으로 걸어서 안 걸리겠지라고 해서 넘어갈 거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꼭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오피스텔을 별도의 세대원한테 증여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증여하기도 싫다라고 하면 구청에다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뭐 양도 차익이 크신 분도 있을 건데 보통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뭐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데 사실 세금 내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도박하지 마시고 그냥 뭐 차손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팔아버리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1세대 1세대 그리고 1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요건인 2년 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말 그대로 2년 보유는 그냥 2년 보유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보유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할 건지,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할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할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거 조금 오타가 났는데 잔금일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고요. 분양권 같은 그 사용 승인일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에요.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사실 어차피 집단 등기 치다 보니까 등기는 한 달, 2달 늦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등기일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 승인이랑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늦은 날 이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서 그때부터 2년 보유를 계산해야지 뭐 예를 들어 분양권 같은 경우에 등기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등기일부터 2년 보유하면 뭐 비과세 그 2년 보유 요건에서 좀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인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우리 그 좀 살펴봤고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에서 1주택이어야 하고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되니까 정말 표현 자체는 되게 쉽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근데 이것 때문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좀 전에 설명했듯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진짜 철저하게 검토해서 절대 추징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만약에 우리가 원래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제 이사를 가야 종전주택을 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종전주택을 팔았는데 그 종전주택을 파는 시점에 주택이 2개라고 해서 비과세를 안 해주면 너무 불합리하니 그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고요. 비과세 특례의 유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체 취득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혼인으로 인한 2주택, 그리고 동거 봉양으로 인한 2주택, 그리고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속으로 인한 2주택 특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그 2주택 특례는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어려워서 오늘은 안 하고 다음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상속으로 인한 2주택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중 대체 취득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년 이상 그리고 3년 이내이고요. 그리고 종전주택이 뭔지 새로운 주택이 뭔지 확정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것을 필요로 하고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가 취득을 했다면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이거를 굳이 이제 디귿 이거를 굳이 써놓은 이유는 2년 거주 요건은 절대 양도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꼭 취득했을 때 내가 취득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 26년 되면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그러면 거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파시는 분들 굉장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절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해서 우리 예시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볼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 사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20년 1월 1일 A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21년 1월 1일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12월 31일 날 A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럼 여기서 종전주택이 뭐고 새로운 주택이 뭔지 뭐 쉽잖아요. 그죠? 당연히 먼저 취득한 게 종전주택이 될 거고 새로운 주택은 늦게 취득한 B주택이 되겠죠. 그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나서 B를 취득을 했고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했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2번 보면 종전주택은 A고 새로운 주택은 B잖아요. 근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이내 팔았지만 이 1년, 3년 요건은 엔드 요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비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도 1년은 지났지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네 번째 이제 이거는 제가 이 가정을 좀 해볼게요. 이 A 주택은 연수구에 있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사정상 납세자 사정상 2년 거주는 하지 못했어요. 2년 보유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보면 A 주택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았잖아요. 근데 얘는 비과세가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A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얘는 보유만이 아니라 거주까지 했어야 비과세가 되는 건데 얘는 거주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는 걸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게 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가 뭐 사실 쉽잖아요. 그죠? 그냥 1년 3년 종전주택 새로운 주택만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그 이전에 사실 뭐 2년 이내 양도했어야 되고 또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 전입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법이 이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1년 3년 종전주택 새로운 주택만 판단하시면 하셔서 그냥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그 대체 취득 관련해서 이제 분양권 이게 우리가 주택이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방금 봤던 대로 1년 3년 종전 새로운 그것만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분양권이 들어오면 조금 뭐 어렵진 않은데 조금 복잡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분양권은 우리 아시다시피 21년 전에 취득했냐 즉 20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냐 아니면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나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분양권이랑 주택이랑 분양권에 대한 대체 취득을 판단을 할 때는 20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냐 아니면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우리 살펴보면 그 제가 말씀드린 게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계약한 날도 아니고 등기일도 아니고 잔금일과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양권 취득한 건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으로 전환되는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비과세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 예시를 들어서 좀 살펴볼게요. 21년 전, 즉 20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사실 아까 봤던 그 주택이랑 주택 대체 취득보다는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분양권 취득한 걸 그냥 다 지워버리면 돼요. 분양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되게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18년 1월 1일 날 A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 19년 7월 1일 날 B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1월 1일 날 A 분양권이 A 주택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 12월 31일 날 B를 양도를 했는데 이때는 A 분양권을 지워버리면 지금 종전주택이 뭐가 될까요? A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23년이기 때문에 종전주택은 당연히 먼저 취득한 B가 될 거고 새로운 주택은 A가 될 거고 종전주택을 파는 거고 그리고 1년 지났고 3년 이내 팔았고 비과세 된다라는 거죠. 이게 분양권이 들어가면 어려워하시는 게 분양권 취득일이 뭐고 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 분양권을 그냥 지워버리면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냥 단순히 사용 승인일이랑 그 잔금일이 언젠지만 파악하시고 종전주택이 뭐고 새로운 주택이 뭐고 판단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18년도 1월 1일 날 A 분양권 취득을 했고요. 19년도 7월 1일 날 B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18년도 1월 1일 날 A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 19년도 7월 1일 날 B 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19년도 12월 31일 날 A 분양권이 A 주택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1년 7월 1일 날 B를 양도를 했어요. 얘는 A 분양권은 사실 그 빼버리면 종전주택이 B가 될 거고 새로운 주택은 A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A 주택을 취득한 게 1년이 안 됐어요. 분양권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18년도 1월 1일 A 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18년도 7월 1일 날 B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1년이 안 됐는데. 그리고 23년 1월 1일 날 B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5년 12월 31일 날 A를 양도를 했어요. 얘는 사실 분양권을 1년 이내 취득을 했더라도 분양권은 그냥 우리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럼 종전주택 A, 새로운 주택 B 1년 지났고 3년 이내 팔았다. 비과세 되겠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18년도 1월 1일 A 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18년도 7월 1일 B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1월 1일 날 B 분양권이 B 주택으로 전환을 했고요. 25년 12월 31일 날 B 주택을 양도했어요. 얘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게 1년 이상 지났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새로운 주택을 팔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비과세 안 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그냥 그 21년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그냥 분양권 취득 자체를 지워버린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그럼 어떻게 되냐?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냥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를 가지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을 하면 돼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대신 이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건데 분양권은 사실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주택은 아니어서 20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됐는데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 안 된다라는 거는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1년 3년을 따지면 된다라는 거. 즉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분양권이 새로운 주택이 되겠죠. 새로운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얘도 판단해 보면 얘는 더 쉬운 게 21년 이후는
분양권 취득 자체를 주택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번 18년도 1월 1일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 21년 1월 1일에 B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요. 21년 이후죠. 그리고 21년 1월 1일에 B 분양권이 B주택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4년 7월 1일 날 A주택을 양도했어요. 얘는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1년 분양권 자체를 취득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건 이때지만 22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인 7월 1일 날 A주택을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우리 21년 이후 취득분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가 아니라 분양권 취득한 자체를 주택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았어야 되는데 즉 23년 12월 31일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얘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주택으로 된 때 21년 이후에 취득한 거는 분양권이 자체를 취득한 때로 3년을 따져야 되는 거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21년 1월 1일에 A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 22년 1월 1일에 B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년 1월 1일에 A 주택을 양도했어요. 얘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면 그 대체 취득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대체 취득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 18년 1월 1일 A 주택을 취득을 하고 21년 1월 1일 그 B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년 12월 31일 A 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얘는 되겠죠. 1년 지나서 취득을 했고 3년 이내 팔았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21년 1월 1일 A주택을 취득을 했고 22년 1월 1일 B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1월 1일 A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이때 이 A주택은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얘는 1년 3년 지켜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가정을 하나 빠졌는데 22년 예를 들어 24년 1월 1일에 B 분양권이 B 주택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24년 1월 1일에. 그리고 24년 7월 1일에 B 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이 B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이미 A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럼 B는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할 땐 분양권 취득한 거 자체를 주택으로 보는 개념이긴 한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2년 보유 요건을 따질 때는 분양권을 취득한 때부터 2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데 B 자체가 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은 24년 1월 1일이고 6개월 보유하고 팔았으니까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것도 뭐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양권이 사실 저도 막 강의를 들을 때 이 1세대 1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체 취득이랑 그리고 진짜 완전히 별개의 특례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얘랑 이 1주택 1분양권 특례랑 1주택 1분양권 대체 취득이랑 완전히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 1분양권 이제 대체 취득은 끝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생각할 게 아닌 거고 이제 다른 1주택과 1분양권 특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시다시피 분양권은 우리가 그 3년 이내 대체 취득에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라라는 거는 너가 새로운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정 기한 내에 너가 팔아야 내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아시다시피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 분양권은 준공까지 보통 4, 5년이 걸리는데 살 집도 없는데 그 팔라라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1주택 1분양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대체 취득이랑은 완전히 별개예요. 내가 만약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즉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3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이제 우리는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고, 대신 당연히 3년 지나서 파는 거에 대한 특례인이 요건이 있겠죠.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된 다음에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얘는 이 특례 규정은 내가 3년 이내 팔 필요도 없고, 요건만 갖춰진다면 3년 이내 팔 필요도 없고, 그리고 1세대 2주택 대체 취득처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 22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3년 이내 팔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는 해석이 바뀐 게, 원래는 우리 22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날 필요 없이 그냥 1년 이내 팔아도 해당 요건들만 갖춰진다면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종전주택에 대해서. 근데 22년 2월 15일부터는 이제 그 종전주택과 분양권 취득 기간 자체를 1년은 띄어서 취득을 해라. 이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고, 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3년 지나서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분양권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많잖아요. 막 뭐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냐,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냐, 그리고 3년 이내 팔았냐 안 팔았냐, 3년 이내 못 팔았으면 22년 2월 14일 전에 취득했냐 후에 취득했냐, 이게 복잡하니까 그 만약에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비과세 사실 우리가 비과세로 판단했다가 비과세 못 받으면 세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까 그 2억일 때 6,100만 원, 우리가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거의 한 1억 정도 추징이 될 건데, 이거는 분양권 있으신 분은 자체 판단하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무사랑 상담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대체 취득 관련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고, 이제 그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 예를 들어 그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을 했는데 각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이 됐어요.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안 주는 거는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먼저 5년 이내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대신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되니 2년 보유도 필요하고, 필요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을 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1주택 가진 자와 1주택 가진 자가 혼인을 하고 이제 5년 이내 먼저 팔아서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주택을 또 바로 그 다음 날 팔아도 요건만 갖춰졌다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혹 가다가 여쭤보시는 게, 실제로 제가 본 게, 혼인한 날은 그 사실혼 개념보다는 법률상 우리 혼인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혼인한 날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실제는 이제 사실혼 관계인데 1주택을 가진 자가 이제 배우자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혼인 신고해서 비과세 세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뭐 자녀분들이 이제 혼인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거 봉양으로 인한 2주택 특례. 내가 만약에 1주택을 가진 아들과 1주택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2주택이 됐는데 비과세를 안 해준다. 동일하게 말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속을 모시는 경우로서 직계 존속 중 아버지, 어머니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라면 동거 봉양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해요. 당연히 2년 보유, 필요시 2년 거주 요건은 갖춰야 되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1주택 먼저 파시고 남은 주택 팔아도 비과세까지 가능한 거고요. 제가 양도세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랑 1세대 2주택 대체 취득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까지 준비한 거는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사건 개요 말씀드리면, 그 2001년 1월 1일 날 상속이 개시가 됐고요. 상속인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두 분이셨어요. 근데 해당 주택 가액이 1억 이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상속세 신고는 당연히 안 했고, 1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세 등기라도 쳤어야 되는데 등기도 안 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20년이 흘렀고, 아들이랑 아버지랑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흘렀어요. 바로 온 것도 아니고 2년이 흘러서 세무서에서 아버지한테 주택이 있으니 난 이거 추징하겠다. 그렇게 이제 과세이고 통지가 온 거예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이 상속 주택을 사실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쳤으니 아버지는 내 주택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세법에서 만약에 우리가 상속세 등기도 누구 소유를 하겠다라는 등기도 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어떻게 나눠 갖겠다라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각자 동일한 지분을 가진 걸로 봐요. 그럼 상속인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두 분이셨으니까 2분의 1씩 같이 가진 걸로 보겠죠.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주택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가 되고 작은아버지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작은아버지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도 실제 사용한 사람이랑은 별개로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이 개시될 시점부터 우리 아버지는 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세법상. 그래서 21년 3월 1일 날 아버지가 주택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뒤늦게 취득한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신고를 했으니 세무서 입장에선 당연히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추징을 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세무서는 그 추징 근거, 세무서의 추징 근거는 이제 그거고요. 아버지랑 동일 세대의 2주택.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빠져나갔냐면, 제가 그 위성 지도랑 로드뷰를 보니 그 이제 상속 주택에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땡땡 페인트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면, 아버지는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주택이 있냐 여쭤보고 이제 이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등기 친 주택이 없으니 당연히 무주택이라고 알고 신고를 해서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1억 가까이 세금을 추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셔서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2주택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로드뷰를 보니 땡땡 페인트라고 간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 실제로 작은 아버지가 상속 개시 이후부터 거주하는 주택은 따로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무실을 차려서 그 페인트를 쌓은 그 사무실이랑, 그리고 한쪽은 페인트로 쌓아놓는 창고로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라는 그 수도 사용량, 전기 사용량, 그리고 실제 거주한 곳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CCTV,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얘는 아버지의 주택은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그 1세대 1주택으로 해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라고 우리 판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택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철저하게 비과세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비과세 신고는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꼭 물론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이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세무사랑 같이 판단하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그냥 세무사랑 같이 상담 안 하더라도 비과세라 하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하셔가지고, 물론 잘 판단하시겠지만 추후에 가산세 20% 낼 거를 10%라도 이제 줄이는 그런, 그렇게 이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양도세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건데, 증여세는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증여와 양도의 구분을 좀 해볼게요. 그
증여세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즉 매매 대금 없이 무료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료로 재산을 이전시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리고 양도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 대금을 받고 이전시키는 거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무상이냐 유상이냐. 근데 이게 양도세랑 증여세를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양도세는 우리 아까 봤듯이 얼마에 취득을 해서 얼마에 파는지 취득한 금액을 고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는 우리가 만약에 5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8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와요. 지방세 포함. 근데 증여세는 취득 가액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에 취득했든지 간에 증여하는 시점에 해당 부동산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뭐 자녀면은 5천만 원 그 공제해 주는 게 끝이어서 세금 자체가 얘는 고려가 안 되니까 1억 6천으로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질은 증여인데, 실질은 무상으로 주는 증여인데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양도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이제 특수 관계인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을 해서 조사가 100%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매매 대금을 실질로 지급했는지 여부로 이제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고요. 잠깐 우리 그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증여세는 그 증여하려는 때의 시가, 즉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빼고요. 그리고 그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해요. 그 금액에. 그래서 이제 그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여세는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 신고만, 납부는 하지 않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하면 그 산출세액에서 3%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3% 공제를 뺀 금액을 증여세 납부 세액으로 하고요.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여기서 이제 증여재산 공제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10년간 6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5천만 원, 대신 미성년자가 받을 때는 2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의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이렇게 이제 10년간 공제 한도를 두고 있고,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고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으면 각각 5천만 원씩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이 직계 존속 범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5천만 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 합쳐서 5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 그 많은 분들이 그냥 각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각각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합쳐서 그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세율은 우리 그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이게 그냥 세율을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과세 표준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초과 2억은 20%잖아요. 그냥 2억에 20%를 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1천만 원을 무조건 빼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라서 1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짜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20%니까 2,20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억짜리는 1천만 원이고 대신 빼주는 금액이 없으니까 그대로 납부하겠죠. 근데 1억 1천만 원짜리는 세율은 20%로 확 늘어났지만 1천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 증여세 계산 방법은 여기까지 보고, 그 양도세 계산 방법도 잠깐 살펴볼게요. 양도세는 아까 증여세는 취득 가액을 고려하지 않지만 양도세는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줘요. 취득 가액을 빼고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등을 빼서 이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계산하고요. 여기서 그 증여세랑 또 가장 큰 차이는, 증여세는 지방세를 안 내요. 그냥
증여세는 국세를 내고 끝내면 되는데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세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 되고, 여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1세대 1주택자는 변론으로 하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적으로 최소 3년부터 그 15년 이상 보유한 자들에게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최소 3년부터 3년일 때는 6%, 4년일 때는 8%, 5년일 때는 10%. 그럼 우리가 10년을 보유했다면 1년에 2%씩이니까 양도 차익이 만약 1억이에요. 그러면 10년 보유했으면 20%인 8천만 원을 빼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율 보시면 세율은 이제 22년도까지 23년도부터 이제 세율이 좀 변경이 됐는데 1,400만 원 이하는 6%, 5천만 원 이하는 15%에서 이제 10억 초과는 45%까지. 근데 아까 제가 증여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 내 과세 표준이 지금 24%와 35% 중에 애매하다. 내가 지금 8년은 가액으로 보면 난 35% 구간이어서 즉 8,900만 원인 35% 구간이어서 나는 부동산을 좀 싸게 내놓으려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이제 우린 알잖아요. 그 누진공제액이 있다라는 거. 이게 8,800만 원일 때는 24%지만 8,900만 원은 이 사이니까 35%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율이 급격하게 변하긴 해요. 하지만 누진공제 자체도 세율을 곱한 다음 빼주는 금액 자체도 576만 원에서 1,544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즉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일 때는 24%지만 세금이 1,536만 원인 반면 8,900만 원일 때는 세율이 11%나 늘었지만 빼주는 금액이 커서 1,571만 원으로 3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율 때문에 부동산을 싸게 내놓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그 증여세와 그 양도세 계산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수치화해서 좀 알아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5억에 취득한 부동산이고 지금 시가는 8억이에요. 그리고 10년 보유를 했고 이 부동산을 자녀한테 이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신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가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 양도세랑 증여세를 계산을 해보면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8억의 부동산을 넘기지만 취득가액 5억을 빼서 양도차익 3억, 그리고 10년 보유했으니까 3억에 20% 곱해서 6천만 원을 또 빼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250만 원을 또 빼줘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2억 3,750이고 그렇게 계산된 세금이 양도세 7천만 원에 지방세 700만 원에서 한 7,8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증여세는 이 취득한 금액을 자체를 고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액 전체 8억에서 증여재산 5천만 원만 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이 무려 2배 이상 차이 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양도랑 증여를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양도로 신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증여와 양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느냐 아니면 유상으로, 즉 매매대금을 받고 이전시키느냐, 그 차이에 있잖아요. 당연히 세무서도 우리가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을 해서 매매대금 등 계좌이체 내역 등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라 할 거고, 그때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해서 추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매매대금 8억을 주고 다시 내가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형식만 돈을 받은 거지, 아버지의 돈을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거지 실질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좌이체한 내역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그 아들이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금 출처 조사 들어오면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조사가 들어오는 순간 실제로 그 사업에까지 연관지어 가지고 소득세까지 이제 추징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사가 안 들어오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양도보다 증여세가 훨씬 더 세금이 커요. 배 이상으로 보통은. 그럼 우리가 증여를 할 때 나는 매매 대금을 실제로 받지는 못한다 아들한테. 그럼 그래도 만약 우리가 증여 100% 하는 것보다 이 양도랑 증여를 섞어서 하면 좀 더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부담부 증여는 이제 우리가 담보권 등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채무도 수중자한테 같이 넘기는 걸 말해요. 이게 당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가져오는 거랑 내가 증여하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다라고 하고 가져오는 거랑 실질은 똑같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랑. 그래서 그 채무액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그 증여재산가액과 그 채무액 사이 금액 있죠. 거기는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예를 들어 시가가 우리가 전세 보증금이 5억 시가가 8억인 부동산에 보증금이 5억이 껴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5억만큼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 시가와 전세 보증금 차익인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100%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보다 양도세가 더 싸니 섞어서 하면 보편적으로는 이제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줄어드는 효과는 우리 조금만 이따 보고, 그러면 여기서 그 채무액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증여하는 당시에 담보 대출이 얼마, 담보 대출 혹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넘기는 거니까 그 부동산의 담보 대출로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해서.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채무액은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증여재산가액은 뭘로 해야 되냐? 이게 사실 결정하는 이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증여세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잠시만 옷 좀 벗어요. 이제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증여세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에 내가 증여하려는 부동산과 그 중개사 사무실에 거의 비슷한 유형의 부동산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어요. 첫째,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을 해라. 그리고 둘째, 감정가액, 셋째, 유사 매매 사례가액, 넷째, 얘네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써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 그 유사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과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뭔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이 금액들을 가지고 증여재산가액을 확정을 하는 거고요. 일단 매매 사례가액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매매 사례가액이랑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랑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 사례가액은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매매 가액을 말해요. 근데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랑 다른 점은 이 매매 사례가액은 증여하려는 재산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증여를 지금 할 건데 3개월 전에 내가 이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한다라고 한다. 그럼 취득이라는 매매 사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증여하려는 날 시가가 얼마든 상관없이 이 평가 기준을 6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 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부동산을 증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아들한테 넘기면 부모님도 취득세를 내야 하고 자녀도 취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굳이 우리가 어차피 증여할 거라면 아들한테 현금 증여한 다음에 아들이 부동산 취득하게 해서 취득세를 한 번만 내는 게 낫지, 굳이 우리 아버지가 취득해서 아들한테 증여함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2번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 사례가액은 사실 적용되는 예가 많지는 않고요. 두 번째, 감정가액. 이 감정가액도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의뢰해서 우리가 그 가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하는 게 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셋째, 유사매매 사례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말 그대로 내 집이랑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택이고 평가대상 주택, 즉 증여하려는 주택과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로서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요. 우리가 아무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얘도 없고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다라고 할 때는 이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우리가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 기준시가가 있는데 매매 사례가액은 적용하는 예가 많지 않으니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때와 기준시가로 적용할 때 그리고 이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건 너무 세금이 적어서 무서우니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너무 높다 인정하지 못하겠으니 나는 감정평가사한테 지금 시세를 받아서 신고를 하겠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세금 차이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일단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홈택스 상속재산증여평가라는 평가에서 그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준시가는 개별 공동주택 가격 열람,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에서 가능하고요. 감정평가는 당연히 그 감정평가 사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 가액이 유사매매 사례가액 7억, 3억, 감정가액 6억이 제가 그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은 드리기 힘들지만 실제 우리 그 송도에 있는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과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이거든요. 이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7억인데 기준시가는 3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1.35억인데 얘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4천만 원밖에 세금을 안 내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지금 1억이나 세금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 뭐 1억이나 덜 내더라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우리 유사매매 이 기준시가보다는 감정평가가 우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을 받아서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원래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기한은 증여일 전 3개월과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 지금 우리 사실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3개월이 아니라 증여하고 나서 2년 안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추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무서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게 평가 방법의 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준시가 4천으로 증여세를 냈는데 갑자기 1년 뒤에 이거 증여세 우리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 떴으니 1억 더 내라라고 하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현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쓰면 되는 거고 만약 없다면 우리가 자체 감정을 받아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더라도 나는 이거 7억으로 지금 부동산이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부동산 상승장에서 7억에 팔렸다고 해서 난 이 가액을 쓰고 싶진 않다. 지금 시세는 6억인데 사례가액이 7억이라고 해서 난 1억 3,500을 세금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게 사실 감정평가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최대한 유리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한가와 상한가가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당장 증여세를 적게 내고 싶다. 다만 얘는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니 나는 최소로 그 감정을 받아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감정가액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 우리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7억이지만 6억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3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죠. 평가사한테 사실 수수료 주는 게 아까워서 우리가 감정을 안 받는 거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평가사한테 우리가 만약에 이 7억 정도 하는 부동산을 감정을 받는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수료가 한 100만 원 이내일 거예요. 그럼 평가사한테 100만 원 주고 증여세로 3천만 원 적게 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을 받아서 신고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준시가로 하는 거는 너무 위험이 크고 유사매매 사례가구로 하는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면 감정을 받아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나는 지금 당장 그냥 무조건 증여세 적게 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 상황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증여를 받을 때 증여 재산 가액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내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언젠가는 이거 양도할 거잖아요, 그죠? 양도를 할 때 그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양도할 때는 우리 그 양도하는 금액에서 취득가액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했을 때와 기준시가 감정평가로 신고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은 이렇게 됐고 세금은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우리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추후에 이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추후에 양도를 해요. 10억에. 그러면 10억으로 양도하는 금액은 동일하고요. 하지만 취득가액, 즉 증여를 받을 때 재산가액을 얼마로 했느냐는 당연히 다르겠죠. 7억, 3억, 6억. 이거에 따라서 양도 차익은 우리가 7억으로 신고했다면 3억, 그리고 그 3억으로 했다면 양도 차익이 7억이나 될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로 했다면 4억.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변론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우리가 7억으로 했을 때 양도세는 1억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여를 받을 때는 세금을 제일 많이 냈지만 양도 받을 때 1억밖에 안 돼서 총 세액은 2억 3,800만 원이에요. 전체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기준시가로 갔을 때는 3억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적게 했기 때문에 4천만 원밖에 안 냈고 대신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이거밖에 인정이 안 돼서 양도하면 세금이 거의 2억 8천만 원으로 전체 세액은 거의 1억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냥 나는 전체적으로 그냥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증여재산가액을 7억으로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낀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4억에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증여로 하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부담부증여로 가는 게 유리한가 세금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양도가 세금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100% 순수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랑 양도세를 섞어서 세금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고 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아들의 세금도 자녀의 세금도 생각을 해야 되니 당연히 취득세까지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면 일반 우리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1억 3,500만 원이 나오고요. 이 상황 가정했을 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이 증여재산가액의 4% 2,8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담부증여 즉 전세 보증금을 자녀한테 내가 이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니 너가 나중에 대신 갚아라.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이 나오게 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시세와 보증금의 차액은 증여, 4억은 증여. 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금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증여세 6천에 양도세 2,200, 지방세 2천에서 부담부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같이 넘기는 경우에는 1억 300만 원 정도로 한 6천만 원 정도 세금이 세이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있다 혹은 담보 대출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는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다만 제가 처음에 양도랑 증여랑 비교할 때 양도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양도세로 무조건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도로 가려면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전세 보증금이나 담보 대출 채무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금이 그냥 단순히 만약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적다라고 해서 그냥 그 보증금이나 담보 대출을 넘기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주겠죠. 당연히 자녀가 담보 대출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 매월 500만 원이라는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어요. 혹은
자녀가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이거는 실질로 부담을 넘긴 게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채택했구나라고 해서 당연히 증여세로 100% 추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첫째,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당연히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세무서에서 뭔가 연락이 오기 전에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어차피 등기라는 걸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때 등기소에서 등기 서류로 해당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확인을 1차적으로 해요. 그 실제 소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치고,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서는 사후 관리로 실제로 이 수증자가 그 부담을 했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은 300만 원, 원리금은 500만 원 하면 당연히 실제 부담하는 걸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러면 우리가 매달 갚아야 되는 그 원리금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겨줘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 보증금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새로운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그 자금 출처가 확실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 전세 만기가 돼서 그 전세 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 그때는 당연히 그러면은 그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줬냐라고 채무 상환에 대한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원리금 그 전세 보증금을 승계를 받아서 부담부 증여로 신고를 했다면 그냥 전세를 계속 이어가시든, 아니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에서 어차피 내 명의니까 담보대출 가능하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나아요. 증여세로 추징당하는 것보다 은행에 이자 내는 게 물론 아깝겠지만 세금적으로는 유리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게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면 안 되나요?라고도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셔도 돼요. 근데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시는 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거든요. 증여로 봐가지고 이제 증여세를 추징하려고 할 건데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증여로 안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시든 할 때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다는 가정을 하면 빌리는 날 금전대차 계약서는 무조건 쓰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 금전대차 계약서는 세무서에서 조사 들어왔을 때 써도 상관없거든요. 날짜만 그때로 바꾸면 되니까, 돈 빌려준 날로. 근데 그래서 그 금전대차 계약서 쓰는 날 인감증명서 꼭 떼놓으시고요. 그 차용자랑 대여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 없더라도 증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처럼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그 이자 그 상한 내용만 있으면 다른 형식적인 서류 없어도 무조건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원리금을 갚는지 여부, 무조건 매달 갚아야 되고요. 대신 그 원리금의 금액은 자녀의 소득 이내의 범위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원리금을 부모님한테 갚는데 매월 5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나는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그럼 당연히 인정 안 되겠죠. 그러니 원리금 자체도 당연히 소득 내의 금액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나는 그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나는 지급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법상 법정 이자는 4.6%예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려주면 1억을 부모님한테 빌려받으면 4.6%인 460만 원을 연 이자로 해서 매월 이자를 드려야 되고요. 근데 이게 나는 지금 4.6%는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데 그렇게까지 줘야 되나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법정 이자는 지킬 필요가 없이 2.5%라도 혹은 2%라도 2%로 계약을 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자를 실제로 매월 지급하는지 여부를 꼭 찍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러면 이제 사후 관리까지 들어가고요. 여기서 제가 그 부담부, 아까 우리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랑 감정가액이랑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했을 때 그리고 감정가액으로 신고했을 때 그 증여세 비교를 했었잖아요. 얼마로 나오는지. 근데 부담부 중에도 동일하게 내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하나 감정을 받아서 신고하나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7억이라는 가정하에 이 3, 4억은 동일하고요. 세금은 7억으로 받으면 1억 정도의 세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감정을 받아서 가액을 5천만 원만 줄여도 세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 합법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사매매 사례 가액보다 감정가액이 우선하는 거니까. 이 합법적인 틀 내에서 증여세 절세를 어떻게 하나요라고 여쭤보면 저는 무조건 감정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받는 게 유리하고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여기 오시는 설명에 사전에 신청하실 때 그 질의를 좀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모든 분이 다 올려주신 건 아니지만 한 120분인가 되시는 분들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공통된 질문들을 추려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주택이 있는데 우리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있고 거주한 주택이 있을 때 거주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무서랑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하기만 하면 그냥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A, B, C 주택이 있고 그리고 그냥 보유만 한 주택 D가 있다면 간혹 가다가 세무서랑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주택수에서 빼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무조건 2년 거주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1년에 우리 5% 인상 있죠. 그 범위를 지키셔야 임대사업자 외에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지.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있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 D를 팔았을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 우리 상생 임대인제도 있잖아요.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주는 특례가 있어요.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만약에 내가 임대를 계속하고 임대를 연장할 때 5% 인상 범위 내를 지킨다면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인데 등록 만기 후 매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이제 서울에 조정대상 지역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 연수구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 풀렸잖아요. 그리고 또 중과세 제도는 이제 없잖아요. 물론 이제 1년 뒤에 5월 9일에 부활한다라고는 하지만 부활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과세 제도는 당연히 언제 팔아도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한 거는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건데 등록이 만기가 됐다. 그럼 나는 그때 언제까지 팔아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이 가능한가요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진 말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동 말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자진 말소를 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말소를 시켰다면 등록을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말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 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지나면 비과세 된다는 거.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을 23년에 매매했고 14년 동안 거주하던 아파트를 지금 매매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제가 이해한 질문은, 내가 23년에 소형 오피스텔을 양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4년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있다. 근데 이 주택을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그 21년도에 법이 잠깐 생겼던 게 내가 만약에 2주택이 있는 상태 원래는 내가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과세로 팔았어요.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나머지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춰졌다면 그 해당 주택은 바로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21년도에 갑자기 법이 잠깐 바뀌어서 내가 만약에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과세로 팔았다면 그 판 날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건 없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내가 만약에 23년에 팔았고 그 뒤에 14년 동안 거주한 주택을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 비과세 요건 갖췄으면 세금 없는 거고, 만약에 비과세 요건 못 갖췄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취득을 했고 얼마에 팔 예정이고 얼마에 취득을 했고 그런 부분을 알아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1가구 2주택일 때 1가구는 대도시, 2가구는 농어촌이면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 가액은 이게 3억인가 그렇고요. 제가 일단 3억인가 그렇고 하여튼 지역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걸 요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1주택이 있고 농어촌 주택에 내가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그리고 그 읍면 지역 요건이 갖춰졌다면 농어촌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대도시에 대도시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농어촌 주택을 대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고 농어촌에 있는 거를 3년 보유하지 않고 팔았다라고 하면 우리 대도시에 있는 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았을 거잖아요. 이거 가산세랑 다 같이 추징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3년 지키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기존주택 비과세 여부 얘는 자진 말소 자동 말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가능하다는 거. 혼인으로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경기, 인천, 울산 한 개 주택 매도 예정 시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게 남편 될 분이 A 주택이 있고 이제 배우자 될 분이 B 주택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팔면 비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남편이 주택을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1세대 우리 아까 봤던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이랑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랑 중첩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혼인하기 전에 각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하고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종전주택 양도에서 비과세 날리고 혼인한 날로부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거 있죠. 남편이 두 개였으니까 배우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날리면 비과세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주택 2년 보유 또는 거주했으면 하고 나서 그거 날리면 세 개 다 이제 비과세 가능한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녀 결혼 전후 2년 내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증여세 납부 시 5천만 원을 공제받았으면 추가로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가요? 이거 일단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혼인한 날로부터 앞뒤 2년 동안 이제 원래 자녀한테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인데 이제 1억 5천으로 해주겠다라고 이제 올라온 거지 사실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하고요. 물론 만약에 확정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세부 사항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5천만 원을 공제받았고 1억 5천을 증여해가지고 지금은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천만 원은 공제받았고 1억 원은 증여세를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 신고세액공제 반영해서 970만 원 납부하셨네요. 그리고 지금은 법이 5천만 원밖에 공제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로 만약 1억 5천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미 냈던 세금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1억 5천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총 2억 5천 증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세금이 2억 5천 중에 1억 5천을 빼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가 될 거고 그 1억에 대한 세금이 또 970만 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끝이고요. 제가 오늘 그 마을 세무사로 사실 공통된 질문을 받아보고 가장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원하는 강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나가실 명함을 사실 많이는 준비 못해서 나가실 때 일단 뭐 명함을 받아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아까 그 번호 있잖아요. 여기 사무실 번호거든요. 여기 전화하셔서 그냥 뭐 저한테 뭐 모든 사항을 다 질문하시면 안 되고 이미 질문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신 이세용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의 만족도 조사서를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3 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